도대체 언제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렇게 계속 울어야만 합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1억이 넘는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게 왜 필요한 건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인생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었던 건데, 뭐 커리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전세 사기를 겪으면서 이제 모든 게 다 무기한 보류, 다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집에서 뭐 계속 살 수는 있는 건지, 뭐 전세 대출을 못 갚으면 나는 또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건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해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 걸로 한 2, 3개월 되게 좀 자책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알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뭐 따지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던 건 아니고, 임대인이 이제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고, 148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전세 사기 건축왕 남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사기 혐의 인정 금액이 68억 원으로 줄어들며 형량이 감형됐습니다. 남 씨는 과거 2,700채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이번 사건 외에도 305억 원과 83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래서 사기 공화국이구나. 정말 저게 말이 돼? 저런 말을 판사님이 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내내 들었거든요. 저는 법원에서 이 정도로는 사기쳐도 괜찮아 라고 용인을 해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회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또 법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회가 지금 남씨 일단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가족들이 공모한 사건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음에 안 할까요? 더 큰 돈을 주면 반드시 합니다. 저라도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밝혀진 게 이 정도고요. 실제로 저는 무궁무진하게 지금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세입자들이 집주인한테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제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돈은 돌려받지 못하면 다 이게 불완전 채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148억이다, 2천억에 그칠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 모든 세입자들이 다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본이 되게 적은 젊은 층 대상으로 많은 피해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사회초년생이 많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이런 전세 피해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난처해하면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자살 건수가 8건 정도로 발생해서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94명의 청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1억이 넘는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현재 집 문제로 인해 유학 포기, 결혼 포기, 이직 포기 등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기에서 소중한 기회들을 잃어가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에서 30대 사회 초년생들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되게 괜찮은 가격대에 이제 풀옵션이고, 그리고 직장에서 또 가깝고, 살기에 주변 환경도 괜찮고, 공인중개사도 믿을 만한 곳인지 이런 것도 확인했었고,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살면서는 뭐 집 상태 자체는 좋고 주변에서도 살기 좋은 곳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여전히 이제 전세 사기를 겪으면서 뭐 삶이 많이 위협을 받고. 대구에서 또 한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30대 여성 피해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빚이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전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5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날린 후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그때는 힘들어요. 돌아가신 분들의 잘못이 절대 아닌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피해자 대책이나 혹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움직였다면 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그냥 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이제 결혼 준비를 하다가 파혼이 되는 사례도 봤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가정 세세하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그냥 지옥 중에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사망하고 있는 이 30대 피해자가 왜 죽겠습니까? 손에 만져보지도 못한 거액의 빚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이거 갚으려면 20-30년 벌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제 집이 없으니까 또 빚내야 되잖아요. 보증금의 반이 넘는 금액이 대출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대출은 저는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임대인의 계좌로 들어간 금액인데, 근데 그게 저의 채무로 남게 되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압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몇 년 또 장기화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피해자 대책위 활동을 또 집중하기 위해서 또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저한테는 좀 뭐 손해인 거죠. 일단 청년층이 어떤 사회생활을 통해서 축적할 수 있는 자본의 크기가 적고, 이로 인해서 월세를 이제 다달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전세가 조금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뭐 아파트나 조금 더 자산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선택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 계약을 많이 체결하게 되고, 주로 빌라 밀집 지역들, 땅값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지역에 사기가 많이 생깁니다. 왜? 비싼 땅에 사서 고분양가로 분양을 해서 수익성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렴한 땅을 사서 많이 지어서 전세를 높게 책정을 해서 이제 전세 사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들이, 자금력이 부족한 분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신축 빌라를 많이 짓게 되고,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사기에 많이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도 직접 다 열람해서 다 봤거든요. 그때 봤을 때 이제 뭐 압류도 없고 근저당도 없고 되게 깨끗한 주택이었고, 그리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공인한 되게 안전한 주택이구나. 그래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됐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임대인을 직접 만나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임대인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위임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받는 조건으로 해서 실제로 다 받기도 했었고요. 뭐 문제없이 전세대출 승인이 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안전한 계약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김 씨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결정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마쳤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세무서 압류를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을 하게 되니까 너무 충격을 받죠. 그때 이제 직장에서 등기부를 열람을 해보고 아 이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를 직감을 하고 되게 막 손도 떨리고 식은땀 나고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고 임대인한테도 이제 여러 차례 연락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게 지금 세무서 압류가 걸렸는데 무슨 일이냐 연락하니까 이제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체납이 됐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약속은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증보험 가입 신청은 했는데 나도 지금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보증기관에서 확인해 준 걸로는 그때 이미 보증사고가 막 터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보증보험 가입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공인중개사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전세대출을 승인해 준 은행에 가서도 이거 몰랐냐, 전세대출 심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 신용도나 이런 것들은 확인하지 않느냐 물어봤는데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좀 놀라운 일이었고 경찰에 연락을 하니까 경찰은 이거는 그냥 뭐 개인 간의 계약상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형사 사건이 아니고 민사 재판으로 해결하셔야 된다. 세무서는 이건 임대인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알려줄 수 없다. 여러 기관들에서 전부 다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냥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집주인은 이제 세금을 60억 넘게 체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등기부 등본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뭐 방법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오늘부터 임대차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밀린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을 세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문서화해 공인중개사, 집주인, 임차인이 함께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시스템적으로도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계약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집주인 동의 없이 이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기존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느 집주인이 내 세금 체납 정보를 열람한다는데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동의를 설사 해주더라도 동의 없이 볼 수 있게 해줬더라도 바쁜 사회 초년생들이 그렇잖아요. 대학교나 또는 직장 다니고 있는데 저 팀장님 잠시 제가 외출 좀 다녀오겠습니다. 왜? 저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좀 확인 좀 해야 되거든요. 야, 내가 시킨 거 다 했어? 너는 지금 뭐 그런 거 보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금 체납 정보를 만약에 확인을 하더라도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있습니다. 저는 불안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부동산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건물주가 건물이 몇 채나 있고 수백억 부자인데 너 돈 몇 천만 원 떼먹겠냐? 집이 뭐 수십 채 있는 사람이다. 전세 보증금 뭐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못 돌려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현실을 보면 이분들은 사실은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서 이 집이 나가지 않으면 돌려주기 굉장히 힘든 입장에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계약 당시는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의심을 했으면 안 했겠죠.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재차로 확인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재력가이고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1억도 되지 않는 이 보증금 문제 생길 일 없고 나중에 혹여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집값이 3억이 넘으니 충분히 이거는 변제가 가능한 금액이고 이미 은행에 많은 돈을 갚아서 원금 자체도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믿고 계약을 한 거죠. 그냥 우리도 몰랐다. 그냥 뭐 우리도 몰랐고 우리는 이제 중개를 하고 이 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인도를 하는 건 데까지만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진 이제 이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의무는 없다.
국내 전세 사기 사건에서 처음으로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건축업자 A씨 등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 중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가면 집주인하고 공인중개사가 한편이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상황을 알고 공유를 하다 보니까 집주인이 고용한 공인중개사들이었고요. 이 공인중개사들이 바지 임대인까지 하면서 결국엔 건물주, 결국엔 실주인은 하나인데 몇백 채의 건물을 바지 임대인을 통해서 여러 개로 나눠서 제3자가 보기에는 그냥 다 다른 물건들인 거예요. 이추억의 전세 사기 사건은 이른바 건축왕이라 불리우는 남씨인 건축주를 비롯해서 임대인,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그 중개 보조인, 건물 관리 업체까지 50여 명 이상이 공모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동산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이다가 2022년 숨진 빌라왕 김모 씨의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병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아, 이래서 사기 공화국이구나. 저는 법원에서 이 정도로는 사기쳐도 괜찮아 라고 용인을 해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판결문에서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22년 5월부터 이 공모자들이 재정이 어려운 것을 알았다 라고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이 21년부터 이미 경매가 터지고 있었고요. 그거를 한 번 막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닌데 그거 한 번 막았으니 안전했다라고 또 법원이 인정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22년 5월 이전에도 수많은 회의와 수많은 이런 압박을 했더라고요. 회의하면서도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계약을 좀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노상하는 얘기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다. 근데 22년 5월에는 남원기가 이제 진짜 힘들다라고 하니 그때부터 힘든 거를 모두가 알았다라고 인정을 해줬더라고요, 법원에서. 그래서 저는 그것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법원에서 아니다, 속이지 않았다, 몰랐다라고 하면 다 받아들여지는구나 하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생각해 보세요. 실소유주가 따로 있습니다. 이 물건은 바지 임대인입니다. 라고 하면 누가 계약하겠습니까? 아주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속여서 계약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하등 없는 형량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기망하는 그들의 기망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사기를 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다, 대한민국이. 사기 입증하기도 어렵고 처벌도 약하다면 양심만 버리는 분들은 언제든지 사기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벌을 강화해서 내가 얻을 수익이 수십억이라도 야, 이게 전세 사기 또는 다른 사기를 하면 폐가 망신할 수 있겠구나라는 경종을 울려준다면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옛날 같으면 진짜 손목을 잘라버린다 라고 하면 돈 몇십억 벌려고 내 손을 자르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섭게 좀 처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사기를 당하기 전까지는 좋은 제도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한쪽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은 일단 돈을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계약이 끝나고 나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임차인의 지위가 약해도 너무 약했다. 그것을 사고가 터진 후에 알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을 여러 번 만나 뵀어요. 여러 번 만나 뵀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돈 찾기 어렵다. 처음부터 탄생을 안 했어야 되는 제도이고요. 근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시행을 했으면 없어져야 되는 제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전세가 안정성만 보장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전세를 보고 2번 놀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뭐지? 당연히 사용료에 대한 페이를 지불해야 되는데 목돈, 나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몇억 원의 돈을 집주인한테 맡긴다고? 어떻게 내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있지?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걸 믿고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잠을 어떻게 잘까에 대한 첫 번째 굉장한 놀라움을 느끼고요. 그래서 일본도 최근에 대한민국의 전세 제도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이어서 이렇게 세입자한테 좋은 전세 제도가 왜 한국에 있을까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제도인데 이제 역전세, 깡통 전세가 생기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세도 저는 예방을 하고 전세 사기범에 대한 강한 처벌을 해서 안 생기도록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문제가 있다고 폐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전세 대출도 문제잖아요. 전세 대출을 해주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갔고,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요. 또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세 가율이 올라가게 되죠. 전세 가율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파트가 나쁘게 말하면 투기의 왕국, 좋게 말하면 투자의 판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한테 너무나 좋은 제도이고요. 뭐 잘 활용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그래서 문제점을 예방하고 막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월세 가격 지수는 최근 몇 년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후폭풍으로 인해 빌라 시장에서 월세가 유노멀이 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에 있어서는 전세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전세가 사라진다라기보다는 그 전세 보증금 자체의 규모를 줄이는 형태로 시장이 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 자체를 높게 설정을 하면 월세를 안 내도 되니까 부담이 적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세금을 이제 높게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이게 나중에 전세 사기 문제라든가 집주인들의 반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전세 집값의 뭐 한 50% 정도만 보증금으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월세를 부담하는 게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전세제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전세금에 있어서 지금처럼 과도하게 전세금을 무조건 올려가면서 시장에 따라가주는,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운 형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전세 시장이라든가 월세로 전환되는 형태, 이런 비중이 좀 더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월세 시대로 저는 진입을 했다. 월세 시대에는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말했듯이 지금 역전세,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불안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보증보험도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불안한데도 전세 계약을 해야 될까요? 하지 않겠죠. 그러면 세입자들,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이제 전세 제도라는 말도 안 되는 목돈을 맡기고 살다가 받아가는 이상한 구조가 우리나라에는 형성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깔끔한 전세로 가거나, 그래도 나는 월세 내기 싫어, 은행 이자 내는 거는 우리가 별 거부감이 없는데 집주인한테 먼저 월세 내는 건 약간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한 아파트 시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자가 월세나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비아파트,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의 전세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요. 이제 전세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세 구하기 힘들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임대
물량도 줄어들고요. 공급 물량도 줄어듭니다. 우리 신축 빌라, 오피스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짓죠.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 신축 빌라 누가 분양받을까요? 투자자들인데 그 돈을 대출받아서 다 하라고 하면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분양가가 3억이라면 전세 2억 7천 맞춰줄게. 3천만 원으로 서울의 수도권의 신축 빌라 살 수 있어. 어차피 3천만 원으로 우리 아파트 못 사잖아요. 아파트는 못 사는데 집 빌라라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공급을 했는데 이제 전세가 무너지게 되면서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본다면 전세가 맞춰지지 않으니까 전세 끼고 분양하는 제도가 마케팅 방법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고요. 팔리지 않고 미분양이 발생하는데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비아파트, 아파트의 중간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이 무너지는 이런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전세금을 1억 올려야 되는데 요즘 대출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1억을 안 올릴까요? 그렇진 않고 1억 세입자가 전세 대출 받기 힘들다면 차라리 10만 원, 20만 원 월세로 받는 반전세가 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은 월세가 가파르게 늘어나서 조만간에 완전한 월세 시장으로 갈 것 같고요. 아파트 시장은 비아파트보다는 속도가 느리지만 천천히 월세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렇게 계속 울어야만 합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1억이 넘는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솔직히 전세 사기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전세 사기는 어느 피해자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할 것이고요. 이게 전세 사기가 전세에서 그칠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월세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매매로 갈 겁니다. 이 부동산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 사회가 부동산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내가 부동산 계약은 전문가를 믿고 할 수 있는 환경, 법적인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